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 컨퍼런스 필드 세렌디피티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플레이스메이커 포럼을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과 모더레이터를 맡고 있는 엔스페이스의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 팀에서 이제 초대를 드렸고 꼭 오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의 분들도 많이 모시고 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 신청하신 분들 리스트를 좀 미리 받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좀 풍성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도시 건설 이쪽 분야의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 오셨고 또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또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더 오시고 등록하시는 중이실 텐데요. 들어오실 때 보시면 좌측에 저기 명함 게시판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예,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가자분들 네트워킹을 유도하기는 좀 어렵고 자연스럽게 저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둘러보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포럼과 함께 좋은 네트워크도 같이 얻어가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포럼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오늘 포럼은 1부와 2부에 나눠서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섹션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동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휴식 시간을 통해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킹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많이 받은 것 중에 자료집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종이로 저희가 출력하진 않았고 디지털 문서로 해서 참여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을 하셨지만 오늘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은 아쉽게도 자료집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에게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90여 분 정도가 신청해 주셔서 오실 텐데요. 저희 벽면 쪽에 보시면 QR코드로 패들렛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도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오늘 1부와 2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발표를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나 의견이나 제안 같은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모더레이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연사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 오버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사실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곳 성수동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고 또 많은 가치를 창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과제도 있고 또 더 나은 미래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유료 결제까지 하시면서 오셨을 때에는 아마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그 플레이스에서 좀 더 좋은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아마 다양한 상상력 이런 소재들이 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첫 번째 1부 세션에서는 이 두 분의 연사 발표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가치, 이제 헤이그라운드라 이 건물과 이 성수동 전역의 임팩트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허재영 대표님 통해서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메인 연사자로 경신원 박사님께서 앞으로의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만들어갈 그레이트 플레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좀 더 다채롭게 다양한 영역의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간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분들도 플레이스 메이커지만 그것에 유통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들 또 그것을 많은 커뮤니티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이 다 이 영역에 계신데요. 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두각을 발휘하시는 영 리더들을 모시고 각자의 사업과 어떤 임팩트를 내고 계시는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중에 꼭 자료를 공유드려서 더 열심히 아마 공부하시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사님들의 자료 키워드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패들렛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모아보니까 아마 오늘 우리 포럼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플레이스 메이커들에 대해서 그걸 상징하는 성수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세션에서는 그것을 구체화적으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현실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저는 다 플레이스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초대를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영역, 도시 공간부터 부동산 산업, 그리고 도시 서비스, 또 활동, 커뮤니티, 이 다 행정, 정책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플레이스 메이커분들이 어떻게 각자의 주제에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정말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나누는 모든 연사님들의 말씀, 또 패들렛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그런 내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또 내년 이후에 만들어 가실 어떤 그런 좀 새로운 상상력의 배가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회자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끔 박수 유도할 수 있는데 특히 연사님들 힘내서 발표하실 수 있게 큰 박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을 좀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신 스페셜 게스트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고 환영 인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스메이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성수동이 바로 그 부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제가 이제 처음 7월 달에 취임을 해서 구청 이 성수동을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시킬까, 그 전에 계획도 있었지만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현재의 성수동에서 와서 새롭게 성수동으로 와가지고 이곳을 새로운 성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뉴커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지금 말하면 플레이스 메이커 분들이죠. 그분들과 제가 한 9년 전 이맘때, 10년 전 이맘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성수동을 이런 모습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대로 지금 어느 정도 10년 후 지금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향후 정책을 통해서 또 보완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스 메이커들과 우리 행정역과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만들어가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대화와 또 방향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얘기 속에 나오는 성수동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후에 행정으로 또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유의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덕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수동이 지금 축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감사할 분들이 좀 계신데 일일이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구두로 제가 인사를 대신 전하고 저희 본격적인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행사와 판을 만들어주신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 성동구 문화도시센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공동으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루트 임팩트와 임팩트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스페이스 클라우드 분들께서 자원봉사로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요. 장소를 제공해 주신 헤이그라운드 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즐겁게 포럼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성수동의 앵커 시설이죠, 헤이그라운드, 이 곳을 운영해 주시고 오늘 저희 메인 주제인 첫 번째 오프닝 키노트를 맡아주실 허재영 대표님을 곧 모실 건데요. 오프닝 키노트는 플레이스 메이커의 도시 성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재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허재영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정수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허재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자리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여는 오프닝 키노트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덕분에 이제 지난 한 9년, 10년간 저희가 성수동에서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을 안고 해왔는지를 좀 다시 짚어볼 수 있었고, 또 다음 10년을 향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또 우리는 해야 하고 또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중요한 질문도 덕분에 이번 자리를 통해서 앉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저보다 더 흥미롭고 멋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분들이 뒤에 쫙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짧게 마무리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 키노트의 주제는 플레이스메이커의 도시 성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제목인데요. 결국은 이제 지난 10년간 성수가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이제 성수로 대표되는 이 도시가 또는 서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해결책은 저도 없고요. 해결책은 오히려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과제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수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정답인데 헤이그라운드 빼고 딴 거 또 떠오르는 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힙하다. 네, 힙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아마 네? 예, 팝업 스토어 말씀 주셨던 분, 팝업 성지죠 요새 성수동이. 네, 맛집도 정말 많고,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이 지금 성수동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히 이제 최근에 성수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사의 제목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뭐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 또는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지역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셜 벤처가 모여 있다. 그리고 사회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임팩트 메이커들이 모여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이 조금 가장 또 차별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성수동을 소개하는 한 꼭지로서 이제 소셜 벤처의 허브 중심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최초로 이렇게 성수동을 조명했던 것은 2015년에 그 KBS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라는 표현을 처음 사실 사용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미디어들이 이제 그 표현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특성이 어떻게 특색이 이 성수동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루트 임팩트를 포함해서 몇몇 파트너 조직들이 성수동을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또 살아가고 또 함께 모여서 노는 그런 동네로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 루트 임팩트가 하고 싶었던 건 사회 환경 문제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에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특히 창업가와 그 동료들, 즉 특정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창업가와 그 동료들일 텐데요.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 커뮤니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는 그들의 행보 자체를 지지하는 많은 주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그럼 어떻게 만들지가 사실 저희의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소 무식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한 창업가를 키우려면 온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커뮤니티를 마을에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어느 동네로 가야 되지가 사실 그 다음 질문이었고요. 당시 저희 팀원들이 2013년 말에서 14년 초에 서울 전역을 좀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쉽게 모일 수 있으려면 일단 적정한 가격이어야겠다라는 점,
두 번째, 그리고 뭐 특히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원활한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인 장소인 만큼 도심 곳곳에서 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체인지 메이커들이 모일 곳이었기 때문에 가면서 단순히 저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인해서 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곳 성수동 포함해서 물레동, 그다음에 신림동, 그다음에 대학로 등을 포함해서 이제 좀 최종 후보를 좀 추렸었고, 직접 더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성수동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성수동에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루트 임팩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혼자서 했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루트 임팩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임팩트 스퀘어, HGI, 소품, 크레비스 같이 이런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투자사들과 처음부터 뜻을 좀 모아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회사들이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 작은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둘 초대하면서 이 성수동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 공유 오피스들을 순차적으로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우엔도, 뭐 크래비스타운, 심오피스, 그리고 저희 헤이그라운드까지 201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열렸거든요.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조금 더 단기간 내에 성수동으로 좀 초대해드리고 모실 수 있는 또 이제 기폭제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갖는 힘은 일단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일상적으로 더 많은 마주침이 가능하고, 이 오피스들도 사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골목에서 또는 식당에서, 카페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면서 이 일종의 그 유대감, 이 소속감을 이 성수동에서 저희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오피스 덕분에 조금 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는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 15년에 처음 왔을 때는 서울숲역과 서울숲 쪽, 그 서울숲길 쪽에 중심으로 먼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으로 치면 그 서쪽의 일부에서 시작했던 이 움직임이 지난 한 8년 사이에, 8, 9년 사이에 지금 성수동 전역으로 확장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작은 민간 조직들 몇 곳이 모여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뭐 성동구, 그다음에 뭐 중기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까지 이런 소셜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다 성수동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KTNG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공간을 내고, 또 공유 오피스를 업계를 좀 선도하고 있던 뭐 패스트파이브나 스파크 플러스도 이제 강남에 중심으로 오피스를 내다가 이제 성수동에 또 이제 그 공유 오피스 지점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서에서 이제 남북 동서 모두 아우르는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에는 제 기억에는 10개 남짓한 이런 소셜 임팩트 스타트업들이나 작은 비영리 조직들이 있었는데, 성동구청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500개가 넘는 조직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외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소셜 임팩트를 키워드로 하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건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지금이 완성됐다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집적된 이 클러스터가 앞으로 어떤 또 역할을 이 사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말씀 주셨던 포인트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2014년부터 제가 성수동에서 일하고 또 이제 그중에 한 7년은 제가 직접 주민이었거든요. 살면서 느꼈던 거는 성수동이 대체로 정말 살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으로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요. 예전 10년 전과 비추어서 보면. 근데 좋기만 하지는 당연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수동도 많은 지역이나 도시가 겪었던 문제들을 저희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들
문제들은 뭐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도전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주민으로서 또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균 임대료가 이제 보시면은 녹색이 이제 성동구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서울시 전체 평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서울시 평균보다 낮았던 성동구, 그 중에서도 이제 성수동이 계속 올라서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사이에 거의 임대료가 2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동구 평균이고 사실 세부 데이터를 보면 성수동은 더 임대료가 사실 높거든요. 20만 원 후반대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비싼 동네가 돼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성수동도 예외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성동구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내부적인 조사를 하셨는데 국토연구원인가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는데 성동구도 특히 이제 성수동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주의와 경계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조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이제 조례나 이런 것도 또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우리가 항상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모습과 증상들만 가지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바르게 정의하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이 지역이 확실히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많은 주체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프라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데 좀 더 안전한 동네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시기도 하고 또는 방문하시기도 하면서 항상 새로운 주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문화적인 다양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화적으로도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가 잘 됐기 때문에 네, 세금이 늘었고 그 세금이 는 것이 다시 지역사회의 빈틈이라든지 어떤 복지에 쓰였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고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저소득층 주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이제 임대료에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원래 원주민들인 경우가 있죠. 이제 주거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상가나 가게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원치 않게 이주하게 되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중에 하나죠. 밑에 적정가의 주거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이제 집값과 월세가 오른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실 이게 균형의 문제인데 또 원래 있던 전통적인 문화가 좀 정체성을 좀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불평등 이슈, 많은 도시가 경험하는 불평등 이슈가 이 한 동네 안에서도 생기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수동에 지금 서울에서 가장 고가의 어떤 주상복 아파트들도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서 그 지역 사회의 뭐라 그럴까요? 이 커뮤니티 자체의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자체를 막기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더 가치로운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르잖아요. 사람들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이나 장소도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낄수록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게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부정적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이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얘기예요. 갑자기 성수동 얘기하다가 이제 기후 얘기하니까 좀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최근에는 이제 워밍을 떠나서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도 있었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전 세계 인류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기도 하죠.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한국에 대한 그래프이기도 한데 뭐 2000년대 들어서는 계속해서
항상 평균 기온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 기후들이 있죠.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있고, 갑자기 너무 더워서 폭염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극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지역에선 가뭄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캐나다와 하와이 사례도 보셔서 아시겠고, 뭐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도 강원도 동해안에서 여러 산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 이변들이 점점 더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도시를 살아가는 저희한테도 예외가 없는데요. 이런 도시에 사는 우리가 사실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화석 연료로 사용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재화를 저희가 소비하게 되고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 도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상 기후의 피해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가해자이기도 한 거죠. 그런 도시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요. 사실은 되게 중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도전하고 풀어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뭐 성수동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겠죠. 국내에서 여러 지역들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도시들이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어떤 고민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공유 드리면서, 뭐 물론 이제 저희다운 해결책을 찾아가야겠지만 또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공유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코펜하겐 사례인데요. 코펜하겐이 지난 2015년경에 그 다음 10년에 대한 도시 비전을 설정을 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책임 있는 도시라는 두 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 건 결국 이제 시민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 일상에서 오고 가면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의 질의 생활을 갖기를 바라는 게 목표였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시가 되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이제 좋은 도시가 되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 그린과 블루로 상징되는 그 자연을 조금 더 자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도시 계획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와 전 인류를 위해서 좀 책임감 있는 도시가 되자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의 낭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순환 경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도시 차원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는 사실 일정 부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서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그 모델이 사실은 또 솔루션들이 다른 도시로 좀 확산되는 데 기여하자라는 이야기를 코펜하겐이 했었습니다. 사실 결국 요약해 보면 사람과 지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살만한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이런 코펜하겐의 비전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이제 덴마크의 경우에 이것이 정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 이제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이 비전이 세팅이 됐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좀 결국은 되게 저희가 한번 앞으로 고민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예요. 그 암스테르담은 조금 더 급진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그 도시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경제 모델 자체의 좀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넛 모델이라고, 국내에서는 도넛 경제학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경제학자의 모델을 이제 암스테르담 도시 차원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략하게 요약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발전을 추구하되, 그 지구 환경에 미치는 생태적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사람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이제 그 번영을 추구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인데요.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왜 도넛 모델이냐면 이 도넛 이 안에 보이는 그 녹색 안에서 이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뭐 보셨겠지만 지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레벨에서
실행을 해본다면, 구현을 해본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어떻게 그럼 이런 좀 경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성수동에서 또는 서울에서 또는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과 어떤 그 장소를 계획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발전 모델에 대한 그 철학까지도 좀 제고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입니다. 사실 뭐 서울시장 공약으로도 있었고, 최근에는 부산에서 15분 도시를 하겠다라고 자체 조직까지 지금 신설을 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요. 요약하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주거에서부터 일,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물건을 구입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회 그 생활을 다 15분 안에 권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우리가 이동 시간이 상당히 짧아진다는 건데요. 그 이동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지구에는 탄소 배출, 그 지금 많은 모빌리티들이 아직까지는 그 화석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인간과 지구를 위해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이 15분 도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파리의 케이스가 또 이제 특히 서울에 갖는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유사하게 파리를 포함한 대도시의 인구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고민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 프랑스 파리는 지금 생각보다 꽤 성공적으로 지금 15분 도시의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국내에선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지, 특히 서울처럼 정말 그 많은 인구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성수동에 15분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다만 그 이 사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떤 도시의 모델을 카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적인 유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도시의 모델을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도시가 세웠던 어떤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가치들을 중시하면서 미래 도시를 꿈꾸는가, 사실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부나 지자체의 리더들이 준다기보다는 그런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먼저 제안해야 되지 않나, 민간 주체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도시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도시이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고 거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키노트 발제 마무리는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된 하나의 시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노 다음에는 예스가 오고 결국 우리의 미래는 그 예스에 달려 있다. 앞으로 다음 패널 토크에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허재영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 성수동에서 임팩트 클러스터를 이제 0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드시는데 지난 10년을 좀 달려오셨다면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실 때는 공생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생, 그리고 지구와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담론들을 고민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음 발제 이후에 저희 패널 토크 때 계속 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패들렛 오픈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 보내주시면은 패널 토크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발표는요, 저희 메인 연사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요건들, 그리고 그 요건들을 만들어가는 저희와 같은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좀 참고해야 될 이슈로,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지향하는 도시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경신원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수원 대표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처럼 멋진 공간을 만드시는 장소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과 함께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플레이스메이커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플레이스메이커는 누구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얼번 파이오니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얼번 파이오니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젠트리파이어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많이 강조로 되다 보니까 젠트리파이어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젠트리파이어는 사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서버버나이제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이제 도심을 버리고 전원에서의 어떤 깨끗하고 안락한 생활을 찾아서 갔는데 이분들은 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성, 그 시간에서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아름다움 이런 걸 찾아서 오히려 역으로 전원에서 도심으로 옮겨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플레이스 메이커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날리지 프로페셔널은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고 도시 공간에서도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란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뉴 놈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랩탑을 가지고 지금 이분들처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모이는 장소가 아무 곳에나 가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발리예요. 그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곳이. 그러니까 어떤 그 힙함이 느껴지잖아요. 열정,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멀팅팟이 느껴지는 어떤 장소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프리너를 지금 창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인커리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엔터프리너. 저는 엑스세인데 저희 때는 대학교 나오면 얌전히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직장으로 거기서 로열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게 굉장히 좋게 여겨지던 그때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이 얘기하는 문화적인 창조 계층.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계층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있는 거는 컬처프리너거든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기획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좀 작게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점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원을 이제 그 면을 이룰 때 거기에 보면은 가장 위에 이제 어떤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거든요. 스타트업을 처음 하셨던 분들도 보면. 그래서 컬처프리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적 자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새로운 계층, 밀레니얼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뭘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레이스 메이커들과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이 이제 디파인 하셨잖아요. People in design, education, art, and music, and entertainment whose economic function is to create new ideas, new technology, and to create content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매달 받아보는데 얼마 전에 받은 그 저널의 표지 제목이 Design is everything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상품 어떤 제작부터 도시 재생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사실 모든 걸 우리가 다 디자인하잖아요. 내 삶도 디자인하는 거고 도시도 디자인하는 거고 어떤 뭐 엔터프리너로서 어떤 거를 기획하고 이 모든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이 모이는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스는 어떨까?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요. 여러분 어때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굉장히 인디펜던스한 거를 찾잖아요, 그렇죠? Strive for independent.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콜라보레이티브 네트워크를 찾는다면 협력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죠, 그렇죠? 나는 고립돼서 혼자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혼자 나는 너무 잘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손가락이 5개 있는데 하나하나보다 5개가 모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취향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뭔가를 함께 하는 거를 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이스 메이커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나 날리지 베이스드 이코노미 아니면 뭐 날리지 베이스드 워커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게 막 드러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2008년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예요. 좀 여러분 많이 젊으셔가지고 별로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전 세계가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뭐 뭐든 월스트리트 저널이면 오면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마켓의 붕괴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디벨로핑 이코노미예요. 근데 디벨롭드 이코노미, 어드밴스 이코노미를 보면 뭐 드롭다운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4% 이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8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굿즈나 서비스 트레이드의 프로젝션인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정도가 정말 심각했어요. 거의 마이너스 10%잖아요. 전세가 굉장히 위기였었거든요. 네, 한국은 90년대 후반에 에이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겪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정말 세계가 그 1930년 세계 공화 이후로 정말 최대의 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인류가 되게 위대한 게 우리가 코비드 19 겪어봤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어떤 스테이블한 임플로이먼트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고 여러분들처럼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인더스트리에 일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한 기관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나는 1인 기업이 된 거예요. 1인 창조 기업. 그래서 그런 디지털 노마드가 굉장히 노멀해진 것도 그 시기였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날리지 워커들이 오거나이제이션을 벗어나고 로케이셔널한 보더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정말 능력 있는 여러 사람하고 함께 같이 일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하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허재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그러니까 시장주의가 보여주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주의가 어떻게 극도의 이기주의가 보여주는 어떤 피폐한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는 내 것만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페이백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하이어한 인트레스트 레이트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뱅크에서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랜딩하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서는 이익을 얻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였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 그거에 대한 퍼니시먼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굉장히 페어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뉴욕하고의 관계를 나쁘게 해서 오바마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등장한 새로운 경제 형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우버나 뭐 이런 것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경제 얘기할 때 공유 경제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쉐어링 이코노미에 대한 사람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다가는 환경 파괴가 오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더 이상 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세상을 꿈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쉐어링 이코노미거든요. 그래서 쉐어링 이코노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공유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있어왔잖아요. 이제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내 거를 너와 나누는 거, 근데 그런 개념은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이거를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코인한 분이 이분이에요.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대 교수님이거든요. 이 책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커머셜 이코노미와 쉐어링 이코노미를 굉장히 재밌게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디파인 하셨냐면 쉐어링 이코노미 뭐냐면 콜라보레이티브 컨섬션이에요. 이렇게 협력적으로 어떻게 컨섬션을 하는 건데 by sharing, exchanging, renting and utilizing goods rather than possessing them. 그렇죠? 공유 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에어비앤비.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뭐냐면 그 에어비앤비를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유럽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가 친구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텔이나 어떤 일반 숙소가 아니라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로컬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게 스페어 룸에 내가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어떨까였어요. 근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유 경제가 그냥 나누고 막 이런 사회주의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커머셜 이코노미와 다른 건 뭐냐면 이윤을 만약에 100% 낸다면 쉐어링 이코노미는 70%만 내는 거고 잉여를 거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커뮤니티와 재분배를 통해서 할 때 이제 가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돈 내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걸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예요.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베이비 부머였던 그 엄마는 극도로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니까. 맞아요. 베이비 부머는 넌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떡하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집에 와서 해치면 어떡해. 근데 왜냐면 베이비 부머는 서구 사회에서 제일 처음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처음 세대잖아요. 우리한테 물질적인 풍요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도 랩탑 있고 나도 랩탑이 있으니까 네 건 네 거 쓴 거 내 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때? 부족하면 내 거 이거 나누고 나도 이거 있으니까 너도 내 거 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바운드를 딱 놓고 내 지역이니까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했는데 강남의 아파트, 강북에 사시는 분이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강북에만 계속 사셨고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분이에요. 서울에 거주하는데 굉장히 드문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건축을 전공하셨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은 내 거에 대한 게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와서 거기에 잠깐 정차할 수 있는데 바로 신고한대요. 여기에 차 세워놓으면 안 되는 차 세워놓는다. 자기들이 내가 강북은 안 그런가요? 강북은 안 그런데 그냥 뭐 잠깐 세우고 너무 오래 세우면 가서 얘기를 하지 왜 신고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다고 멘탈리티가. 근데 딱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면 내 걸 되게 보호하고 싶겠죠. 내 권리. 그렇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피폐함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쉐어링 이코노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쉐어링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한 도시에서 미친 영향은 뭘까? 이분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거든요. 또 어떤 게 있죠? 에어비앤비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장소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죠. 그렇죠? 코워킹 스페이스도 어때요? 내가 혼자 이렇게 오피스를 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책상을 이제 안 쓰는 책상 내가 시간 단위로 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왜냐하면 날리지 워커들이 뭐냐면 굉장히 독립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외로워요. 그렇죠? 코워킹 스페이스는 맨 처음 어디서 생겼죠? 어디서 생겼을까요? 스타트업의 메카가 어디죠? 전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 오피스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에서 미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코리빙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내가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크게 나 혼자 살면서 막 리빙룸 막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내가 안 쓰는 부분 같이 쓰고 우리가 나누면 그럼 나한테 없던 이웃도 생기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거를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시티가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1990년대 중반 그 정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1960년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80년대까지 이제 이코노미가 바뀌었죠.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에서 나리지 베이스 이코노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심이 이제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프로퍼티 레드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도시 재개발이 막 일어났다가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프로퍼티 레드 리제너레이션에서 컬처 레드 리제너레이션으로 굉장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컨텐츠가 중요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장소성이 중요해지는 게 생긴 거예요. 물질적으로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도시에 가야만 한 이유가 생기는 뭔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 같은 분은 어때요? 도시가 갖고 있는 얼번 컴피티티브니스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장소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근데 아까 보여드린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은 장소에서 이런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인재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인재들이 장소를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이크 포터 교수님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 이런 인재를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경쟁력 있는 도시도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시티도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시티에서 저희가 이 찰스 론드리 교수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영국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The Origins and Futures of the Creative City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대해서 이제 디파인 하셨는데 뭐냐면 Becoming and being a creative city is very much concerned with changing mindset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로컬에 가서 지역에 가는데 거기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대전이 노잼시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여기에 갔더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왜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픽스된 게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크리에이티브 시티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발전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는 continually alert 해야 돼요.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strategically agile 해야 돼요. 굉장히 막 민감하게 이 세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 그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크리에이티브 시티거든요. 성수동 어때요? 여러분 막 스타트업 하는데 성수동 너무 가보고 싶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포스트 코드에 성수동이란 주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성수동이라는 곳이. 그래서 도시의 이제 발전 단계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크리에이티브 시티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발전 단계 이제 시티 1.0은 1960년에서 80년대 우리가 봤을 때 도시를 굉장히 그로스 머신이라고 여겨졌던 데예요. 도시가 굉장히 발전해야 되고 우리 산업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막 역동적으로 지금 중국이 뭐 지금 아니지만 예전에 막 눈만 뜨면 새로 건물이 올라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매니팩처링하고 막 매스 프로덕션이 있었고 서구에서는 뭐 케언지적 어프로치로 큰 국가 그리고 막 웰페어 스테이트가 막 생겨나던 때였고 시티는 머신으로 됐어요. 이게 막 성장해서 경제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막 도시를 막 지정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막 지정하셨잖아요. 그런 때인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하이어라키컬하죠. 뭐 정부 중앙정부에서 막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랬던 때인 거예요. 탑다운 어프로치고 그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실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톨러러블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다 예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우리 막 성공 요건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되게 힘든데 이제 그런 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별로 없던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티적으로 발전된 데를 보면은 막 굉장히 막 그 아파트먼트 블락처럼 막 콘크리트 블락으로 지어진 그때거든요. 도시 단계를 보시면 서구 사회도 이걸 다 겪은 거예요. 사실 우리처럼. 그러면 시티 2.0은 어떠냐? 거기서 좀 발전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때가 왔어요. 매니팩처링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날리지 베이스드 이코노미로 넘어가면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고 탑다운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 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티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 그때가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굉장히 허라이전틀한 너와 나는 이퀄 관계인 거지.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얼번 디자인이 중요한 때가 왔어요. 1990년대 막 시티센터 리저너레이션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뭐 어디 갔는데 되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데 가고 싶지만 허러블한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그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데서 조금 휴먼 스케일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면 시티 3.0 90년대 이제 후반 지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시티예요. 그래서 시티 2.0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면은 어떤 컬렉티브 이미지네이션과 인텔리전트 시티즌이 어떤 이런 시티를 만들고 메이킹하고 쉐이핑하고 코크리에이팅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90년대는 거버넌스가 굿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돌아와서 시민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 도시는 도시 계획가나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 도시민들이 행복한 곳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어웨어니스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시페이토리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고 정책 위반자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1순위가 도시민이 행복한 곳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램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오픈 스페이스 되게 중요하고 우리도 공원 많은 곳에 되게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휴먼 스케일과 그리고 미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톨러런스해졌어요. 왜냐하면 엔터프리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타트업이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러닝과 셀프 디스플린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시티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클래스 101 이런 거 막 찾아다니시고 막 독서 클럽 이런 데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기 발전만 하고 싶으신 거죠. 자기 개발서 말고 진짜로 자기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프리너십 굉장히 인커리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 캐패시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어때요? 똑같은 생각하라 그러고 다 파란색 입었는데 빨간색 입으면 파란색 갈아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빨간색 입었는데 파란색 입으면 얘 굉장히 개성이 있다, 독특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 컬처를 굉장히 포스터링하게 됐고요. 제3의 공간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되시는 거 아시죠? The third place. 제1의 공간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제1의 공간은 집이죠. 제2의 공간은 직장. 그렇죠?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내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펍에 가면 로컬 펍에 가면 내가 늘 먹던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날 너무 잘 알아. 그걸 준비해놔서 딱 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지만 내가 가족처럼 편안히 여길 수 있는 거.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허 대표님이 15분 파리 15분 시티 디벨롭먼트 얘기했지만 요새는 3분 네이버후드를 얘기해요. 네이버후드 레벨에서 3분 안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3분 안에 나의 네트워크 있고 내가 만약 어려움이 취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시티가 15분이면 나의 네이버후드는 3분 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커뮤니티 베이스된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코노믹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 컬처럴, 피지컬 물리적인 거, 소셜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컨선되는 곳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막 스마트 이코노미, 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플레이스에 10가지 한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가 있는지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Political and Public Framework은 어떤 거냐면 정부가 그전처럼 거대 정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정부인데 굉장히 톨러런스해요. 그리고 시민과 프라이빗 섹터, 우리가 사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엔터티가 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스테이트과 커뮤니티와 그리고 마켓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여기서 이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마켓과 커뮤니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러로서 조력자로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트랜스퍼런시가 분명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플레이스는 디스팅티브하고 뭔가 성수동을 좀 생각하시면 성수동답다. 성수동을 딱 떠오르는 특징이 있잖아요. 디스팅티브하고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이털리티가 있고 자기 표현이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에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픈니스가 있고 서로를 트러스트하고 액세시빌리티가 있고 파티시페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내 지역이니까 내가 뭔가 바꾸고 싶어. 도시 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파티시페이션이고 주인 의식을 갖는 거. 주민들이.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해지고 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관이하는 것보다. 그리고 엔터프리너십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엑스플로레이션과 이노베이션 되게 중요하죠. 이걸 리더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도시 쪽에서 이런 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플래닝 디파트먼트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고 반드시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언젠가는 여기 전체에 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플래너예요. 이 리더십 얼마나 중요해 이 사람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질리티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민첩하게 사고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탤런트 디벨롭먼트와 러닝 랜드스케이프 모든 시민들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 뭐 요즘에 또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 나도 막 개발하고 싶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거기 안주하면 그냥 계속 안주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스타트업에서 멈춰있는 상태는 사실 쇠퇴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발전이 없으면 그냥 쇠퇴인 거예요. 거기서 스태그네이션이란 없어요. 스타트업에서. 그거는 그냥 후퇴예요. 커뮤니케이션과 커넥티비티, 네트워킹 앤 미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크리에이티브 그 플레이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웰 커넥티드 되어 있고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스 앤 플레이스 메이킹은 굉장히 휴먼 스케일로 지금은 중요한 게 도시 개발에서 지역 개발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휴먼 인터랙션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도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아르헨티나에. 스폰테니어스하게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낯선이하고도 이런 코너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곳. 실리콘밸리에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이 만나서 그냥 막 잡담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올 수 있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리버빌리티 앤 웰빙은 뭐냐면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오픈 스페이스와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계층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성수동은 사실 문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처음하고 다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내가 굉장히 살만한 공간이야. 제가 올해 초에 비엔나에 갔었는데 거기는 사회주택에 루프탑 뭐라고 하죠?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가 일어나고 내 인컴이 올라가면 렌트를 더 내면 돼요. 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테넌트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거기에 막 의사들도 있고 모든 전문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거기 모여서 내가 퍼블릭 섹터의 테넌트라는 거에 대한 어떤 쉐임풀한 감정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주인의식이 굉장히 있고 여기를 굉장히 가꾸고 뭐 이 동네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너무나 웰 메인테인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간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셜 익스클루전이 빈곤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탑 1% 자기네들만 여기 살면 그 사람들 소셜리 익스클루 되는 거예요. 다른 레스트 오브 소사이한테는. 그렇죠? 그런 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과 이펙티브니스는 뭐냐면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로 여기에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스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거는 토론토예요. 여기서 보시면 엔티 캐피탈리스트 카페라고 익스프레션 굉장하시죠. 여기는 어때요? We are dog friendly, pet friendly예요. 그렇죠? 여기는 런던에 있는 스피트필드 마켓인데 한번 꼭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곳이고 지금 굉장히 뜨는 지역이에요. 그 쇼리치로 가는 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렇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everything you need, nothing you don't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1% for the planet이잖아요. 나는 제로 그 웨이스트보다 훨씬 현실적이라 생각해. 여기 되게 재밌었고, 이거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예요. 도시에서 이런 공간 너무 필요하죠. 여기는 토론토고 여기는 코벤트 가든 뒤쪽에 있는 건데 그 런치 때 막 그 샌드위치 사가지고 이런 데서 1시간 정도 여유 갖는 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되게 그리웠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는 토론토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혹시 아세요? 구덴햄 빌딩인데 이게 이 건물 뒷면이에요. 이 벽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그려가지고 창문이 사실 요 가운데만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가 그 삼각형 약간 쐐기형 모양인데 요 건물을 중심으로 인터섹션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미적으로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디치예요. 예, 런던에서 지금 굉장히 힙 플레이스인데 쇼디치가 뜨면서 생겨난 새로운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디치 같아 이런 표현, 그건 이거 성수동 같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쇼디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쇼디피케이션이 쇼디치처럼 변화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진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댄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분 아주 클리어하게 LGBT인 게 보이시죠? 자기 익스프레션 굉장히 강하잖아요. 핑크 모자에 파란색 그 옷 입으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힙플레이스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예전에 그래피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리걸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걸로 저희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스트리트 아트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유 경제를 바탕으로 한 바이크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빌려 렌탈하는 게 있고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역사적인 건물에 이제 핑크색으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인텐셔널이 저기다 저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펍은 런던에서 굉장히 오래된 펍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런 곳이 30년, 40년 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스에 있는 인디펜던트 북스토어인데 바스에는 굉장히 그런 독립 서점이 많아요. 여기는 예전에 이제 퀘이커들이 모였던 장소인데 지금 인디펜던트 북스토어로 됐고. 여기는 이제 미스터 B라는 여기 리딩 딜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베스트 인디펜던트 어워드 2번이나 받았고 2015년에는 가디언즈한테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간 곳이에요.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앉아서 그냥 무한정 책을 볼 수 있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규모의 어떤 커뮤니티 베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스케일이 넓어요. 바스 가시면 꼭 가보세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죠. 장소가 이렇게 변화되면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힙스터들이 막 모여들면 어때요? 굉장히 물가가 비싸지고 커뮤니티 리젠먼트가 일어나요. 지역 주민과 새로운 뉴커머에 대한 어떤 컨플릭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포더블 하우징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소셜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사라지게 돼요. 어떤 특정 계층만 모여지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퓨처의 어떤 아웃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제가 조금 레코멘드하고 싶어서 일부러 번역을 찾았어요. 이제 이탈리안 뭐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루이지노 브로니라는 이탈리안 경제학자예요. 이분은 경제학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휴머니테리안 학문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시장주의, 어떤 돈에 이제 지정된 굉장히 차가운 학문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 책의 챕터를 보면은 뭐 경제학이 뭐 사랑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막 타이틀 제목이 그래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그 2008년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거를 위기를 좀 극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런 따뜻한 형제의
더 이상 미미미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조용히 yes we can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막 조용하게 가만히 나를 바라보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노력할 때 우리가 이 도시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연해 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박사님 잠시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일단 패널 토크를 한 다음에 쉴 거라서 저희가 패널 토크를 위한 자리를 잠깐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럼 1부 패널 토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리 앉아주시고 아마 마이크를 제가 박사님과 공유를 하고 대표님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질문들이 사실 조금 들어와서 원래 좀 사전 질문을 제가 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발표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 허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대표님 발표 들으면서 참 어쨌든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만큼 도시의 이니셔티브 그룹들을 모으시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헤이그라운드가 이제 앵커 시설 역할을 확실히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진출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 지역에도 어쨌든 소셜 임팩트 클러스터는 필요하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언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실은 뉴욕에는 저희가 올해 초에 열었습니다. 헤이그라운드를 뉴욕 그 할렘, 웨스트 할렘 쪽에 열었고요. 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이제 저희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희 루틴팩트와 유사하게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저희 자매기관으로 있고 그 현지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헤이그라운드 브랜드를 쓰고 있고 이제 실제 헤이그라운드 할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본 접근성이 더 낮은 여성 창업가 그리고 유색인종 창업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중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헤이그라운드 할렘을 올해 초에 오픈했고 사실 그 미국 팀이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대표님께서 세션도 하나 진행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알기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곧 기사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사실 아직 어떤 특정 도시를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정말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전, 뭐 강원도 동해안 쪽, 네, 뭐 제주 뭐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어떤 지역에 갈 때에 저희가 혼자서 절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보다 더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어렵고 현지의 관계를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현지에서 그 문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 지역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엄청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열리면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유관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재밌는 질문인데 이런 성수동의 어쨌든 이런 성장한 것이 유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성장해서 뉴욕처럼 클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실제 당사자 그룹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참고하는 도시는 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뉴욕을 상징적으로 쓰셨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 성수 오면서 지금의 성수의 모습을 뭐 상상하고 제가 예측하고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예측했다면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상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수동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진짜 이 안에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 잠재적인 그 자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멋진 도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산업적으로 정말 다양성을 가진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적인 제조업, 흔히 말하는 2차 산업 여전히 이제 골목골목에 공장들이 있고 또 작은 공업소에서 정말 장인 정신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분들에서부터 뭐 수제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지금 엔터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크래프톤이 성수동으로 지금 터를 옮기려고 하고, 뭐 가장 큰 패션 플랫폼 중에 하나인 무신사가 지금 성수동에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런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음악 미술, 문화예술가 분들도 많으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산업과 직업이 공존하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딜 가면 보통 특정한 산업 중심으로 색깔을 많이 띠게 되는데 성수동은 되게 다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각기 다른 강점과 전문성과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양성을 어떻게 다음 레벨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성수동에게 되게 중요한 뭐 열쇠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묵직한 질문을 경신원 박사님께 드려야 될 순서가 됐는데, 앞서 이제 성수동 케이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곳곳에 사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우리 플레이스메이커 분들이 손을 대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젠트리 현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세 평이 있어요. 그 1차 크리에이터들과 소셜 벤처들이 성수동에 만든 1차 문화적 가치 위에 패션, 엔터, 카페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높아진, 그러니까 매력 자본이 높아져서 비싸진 도시가 돼서 정작 1차 그룹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어떤 도시를 조성할 때 좀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도시를 만들 때 참고해야 될 어떤 좀 작전들은 없을지 박사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전이랄 것까지는 없고 뭐 이러니까 무슨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유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그거는 도시가 쇠퇴했던 도시가 변화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일어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재분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 재분배하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루킹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재분배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2015년 이후 17년 뭐 20년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준비할 기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제2의 성수동을 만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도시와 새로 들어오는 뉴커머들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 이걸 나눌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커머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금 ESG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쉐어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너무나 극도의 사회적 가치만은 얘기할 수 없거든요. 사회적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요.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몰락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려면 거기서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의 어떤 잉여물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장소에 쏟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서로의 어떤 어그리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발전 전략 뭐 몇 년 이런 전략 같은 거 세워놨어요. 사실 브루킹스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주자들이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지만 우리가 그 이상한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뉴커머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내 것만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재밌고 다양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였던 쇼디치도 굉장히 계획이 들어간 게 딱 보여요. 왜냐하면 스피터필드 마켓은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홀푸드 마켓이었어요. 최대 19세기에 생겨난. 근데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디자이너스 브랜드와 인디펜던트 스토어를 의도적으로 섞어놨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양한 사회계층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스pen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인디펜던트 스토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샤넬에서 쇼핑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인디펜던트 스토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하고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연관된 질문들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성수동은 좀 이제 어쨌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온 질문이 이제 두 개의 질문을 좀 제가 통합해서 시간상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활성화를 고민하는 단계다. 아직 젠트리까지도 아니라는 것이죠. 노원구에서 질문 주셨고 유사하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좀 각자의 방식으로 두 분께 좀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하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와 이런 키워드를 해서 도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두 분은 만약 노원구를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플레이스 메이킹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젠트리도 고민해봐 주시고 활성화도 고민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우리 허 대표님부터 노원구 헤이그라운드 가능성 있는지부터 같이 고려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참가자분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청장님께 가야 할 질문이 오늘 저한테 온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초리 멤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성수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당연히 어떤 한 주체가 뭐 미치는 영향이 일부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아까 사전에 구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구청장님 2014년에 첫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성동구에서 이제 딱 10년 차인데 사실 첫 번째 얘기가 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도시라는 것이 뭐 지역 커뮤니티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게 뭐라 그러죠? 그 복잡계 시스템이어서 사실 어떤 한 주체가 되게 예측하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긴 애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도시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그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마인드셋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좀 보이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좀 거버넌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구에 계신 분들, 의사결정자분들 포함하여 그리고 구에서 살아가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구에서 3턴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하여튼 구와 관련된 뭐 여러 이해관계자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들이 모여서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노원구만의 그 매력적인 자산은 무엇이지 특징적인 아까 디스팅티브니스 얘기하셨는데 노원구를 독특하게 만든 아까 뭐 그 산과 뭐 하천 이런 생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시작점을 잘 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구청장님하고는 저희가 제 원래 알던 사이는 당연히 아닌데 마침 저희가 성수동에 2014년 그 여름 가을에 왔을 때 이제 막 구청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저희가 우연히 만났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이제 이런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우리는 이제 청년 젊은 사람들이고 이 동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침 기회가 생겼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날의 대화를 가볍게 흘리시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 성수동이 소셜벤처밸리가 되고 성수동이 뭔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이긴 했지만 복귀해 보면 그런 자리들이 특히 뭔가 이렇게 열망을 가진 우리 동네에 대한 그 애정, 그 장소애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그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노원구에 컨설팅 해주시면서 동시에 플레이스메이커들에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지 견해를 주십시오. 근데 노원구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그 막연하게 어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제가 뭐 지나가 보기만 했지 주의 깊게 보진 않았거든요. 거기 아파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노원구에는. 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만들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저는 도시재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로컬도 마찬가지예요. 로컬을 살릴 때 유동인구 말씀하시는데 유동인구 이전에 지역민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머물고 싶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야지 자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스쳐가는 곳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제일 순위는 거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유입하는 사람들이 이 장소를 어트랙티브하게 느낄까?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로컬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가서 보면 학교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신도시 아파트들이 되게 많고 뭐 굉장히 서울 외곽이어서 자연환경이 좋다 정도예요.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정하셔야 돼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고 젠트리피케이션과 활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패러럴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굉장히 문제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방의 대부분의 곳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싫겠어요. 막 굉장히 좋은 젊은 친구들이 오고 여기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뭐 힙한 그러니까 힙스터들이 모이는 데를 힙스티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장소 누구나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힙스터를 모이게 할 것이냐, 어떤 플레이스 메이커와 그리고 우리가 이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만드는 이 플레이스는 어떤 플레이스 메이킹을 할 것인가는 자기가 정해야 돼요. 자기가 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덜컥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봐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도시가 돼버려요. 그냥 비슷한. 아니면 여기를 예를 들면 뭐 뉴욕처럼 만들어 달라든지 뉴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도시에 대한 어떤 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아마 도시 기획자들 씬에서는 점점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는 플레이스 메이킹 자체에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는 오너십,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 도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패들렛에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두 분께 꼭 전달드려서 후속으로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패널 토크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플레이스 메이커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조언과 혹은 조언이 없다 하시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하나의 키워드 정도를 던져주시고 패널 토크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경신원 박사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얘기 많이 했는데 또 하라 그래가지고 키워드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도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축가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보시지 않고 내 건물만 너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내 건물이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장소가 여러분 하나하나도 굉장히 행복하고 지역민들과 주변 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 대표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헤이그라운드를 만들 때 저희가
주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른 공유 오피스처럼 다 지은 다음에 가격표를 붙여서 파는 방식, 그런 방식을 피하고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데 이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이 사실 커뮤니티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진정성 측면에서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커뮤니티 아직 땅도 정해지지 않고 건물 그 위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멤버들을 먼저 모았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반상회라고 불렀던 일들을 하면서 어떤 멤버들이 여기에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공간, 어떤 기능의 공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다 다른 회사지만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이 헤이그라운드라는 이름 안에서 공유하면 좋을까, 뭐 기업에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13번인가의 반상회를 했어요. 그 2년 동안. 그러면서 건축가분이 오셔서 중간에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거기에 사용자로서 잠재적 사용자로서 피드백도 드리고, 그 당시에는 이걸 저희가 뭐 알고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 수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오너십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오너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 공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모이고 사용해 줄 때 물리적인 빈 공간이 장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플레이스 메이커, 플레이스 메이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플레이스가 메이드 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것인지가 같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먼저 이루는 것이 공간이나 도시에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을 만약에 제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세션 이후에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랑 패널 토크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이 잠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은 이렇게 모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45분에 이제 실제로 각 영역에서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이런 권리라든지 가치를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시 4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